민트 오디오북. 엄마하고는 왜 그리 양숙이었는지 몰라요. 다 나 때문이지. 왜 삼촌 때문이래요? 내가 말조심을 했어야 했는데. 왜? 삼촌이 그 여자에게 무슨 말을 했길래? 삼촌도 엄마도 정말 형수와 시동생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을까? 다슬기 처녀 박철호. 황지연못에서 발원된 동강은 굽이굽이 수많은 골짜기를 돌고 돌아 남한강으로 흘러든다. 그 모습이 뱀의 움직임과 같아 사행천이라고 한다. 동강변 덕포에서 나고 자란 복자는 어라연에서 합수머리까지 물속을 수없이 오고 가 40년이 지난 지금도 물속 풍경이 눈에 선하다. 동강철교 근처를 뱀의 머리 부분이라고 한다면 뱀 등에 타고 놀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했다. 얼굴과 팔에 선텐으로 잘 관리된 것 같은 검은빛 피부가 복자를 처음 본 사람에게도 녹록지 않은 삶의 이력을 느끼게 한다. 역 앞의 골목 끄트머리에서 조그만 대포집을 하던 할머니의 업을 엄마가 이어받고 또다시 복자가 받아서 3대가 영업을 했다. 달라진 게 있다면 복자가 집을 리모델링하고 만복 대포집에서 복자 해장국으로 상호를 바꾸었었다. 가난에 찌들어 살다 보니 할머니는 읍내 점집에 부탁해서 대포집 이름을 만복으로 정했고, 엄마가 외동딸을 낳았을 때도 할머니가 점집에서 이름을 지어온 게 복자였다. 복자가 어렸을 때라 기억이 희미하지만 할머니는 전형적인 외유내 강형이었다. 겉으로는 유순하고 인정 많아 보였지만 기질은 강골이었다. 일찍 학질로 남편을 여의고 홀로 2 아들을 키우다 보니 자연스레 억척스러워진 것이다. 할머니 때는 손님들 중에 역에서 일하던 노무자가 많았다. 역무원은 아니고 목재를 운반하는 화물차에 목재를 싣는 작업을 하던 노무자들이었다. 산판에서 옮겨온 목재를 철로 옆 빈터에 산더미처럼 쌓아두었다가 판재 공장이 있는 도시까지 기차로 실어 나르는 일이었다. 작업이 없는 날에는 목재 더미가 동네 아이들의 놀이터이기도 했다. 복자의 아버지와 삼촌도 쌓아놓은 목재 위에 올라가 놀다가 한쪽이 무너지면서 낙상해 골절상을 입기도 했었다. 아버지는 장성에서 옥동 광업소에 취업을 했다. 막장에서 탄을 캐는 일은 아니고 폭약을 담당하는 기사로 근무했다. 아버지가 결혼할 나이가 되었을 때 한때 할머니의 대포집을 드나들던 목상 산판꾼이 자기 딸을 중신했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유복자가 복자였다. 결혼을 하고 1년도 채 안 되어 폭약을 잘못 다루어 사고가 났고, 그 사고 후유증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복자가 태어나기도 전에 끝내 운명을 하고 말았다. 할머니 대포집에서 일하며 복자를 키운 엄마는 엄마보다 1살 아래인 삼촌과의 연문으로 할머니와 심한 고부 갈등을 겪었다. 그때 이미 삼촌은 페인트 칠 기술을 배워 건설 현장을 떠돌던 때라 집에 오는 일은 1년에 고작 명절 때뿐이었다. 엄마는 늦도록 장가를 안 가고 공사판을 떠도는 삼촌을 형수로서 챙겨줄 뿐이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흉한 소문을 내서 할머니가 엄마를 단단히 오해했었다. 뒤늦게 그 사실을 안 삼촌은
서둘러 결혼을 하고 성남으로 이사하면서 마침 치맥기도 보였던 할머니를 모시고 갔다. 그 바람에 졸지에 엄마가 대포집의 안주인이 된 것이다. 엄마는 복자가 30살이 될 때까지 25년을 할머니로부터 보고 배운 그대로 대포집을 꾸렸다. 그 사이 산파는 한물 가고 뜨내기 손님들로 근근히 밥을 먹는 정도여서 살림은 궁핍하기 이를 데 없었다. 어려운 생활 형편으로 간신히 중학교만 졸업한 복자는 갑상선 항진증을 앓는 엄마를 도와 주방일을 거들게 되었다. 관연한 딸을 대포집에 종일 붙어있게 하는 것이 엄마도 못할 짓이었으나 몸의 컨디션이 예전 같지 않아 딸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대신 술보다는 해장국을 주 메뉴로 하게 되었는데 선지 맛이 좋기로 입소문이 나서 아침마다 해장 손님이 차츰 늘어났다. 남들처럼 공부를 더 시키지 못하고 학교 다닐 나이에 식당 일을 하게 한 못난 어미가 야속했지만 한편으로는 군말 없이 엄마를 돕는 딸이 고맙고 대견했다. 딸이 일하는 솜씨나 손님을 상대하는 태도로 보아 일찍부터 장사를 해서 기반을 잡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렇게 시작한 복자의 식당업이 무려 20년 동안 이어졌다가 3년 전에 일시 폐업을 하고 엄마의 고향인 고한으로 엄마를 모시고 갔다. 유방암 말기 선고를 받은 엄마와 함께 마침 비어있는 고향의 엄마 친척집을 빌려 요양을 했다. 초기에는 호전되는 듯 했으나 점점 악화돼 3년을 넘기지 못하고 엄마는 세상을 뜨고 말았다. 복자는 동네 사람들의 도움으로 엄마 상을 치르고 엄마의 유품 몇 가지만 챙겨들고 홀로 집으로 돌아온 것이다. 기차에서 내려 살던 골목에 들어선 복자는 색이 바랜 복자 해장국 간판 앞에 멈춰섰다. 복자도 이제 중년을 넘어서 나이 탓인지 역에서부터 조금 걸었다고 이마에 땀이 났다. 한동안 비워두었던 집안에 들어서자 냉기와 함께 가슴에 허전함이 밀려왔다. 엄마의 음성이 들리는 것도 같아 사방을 두리번거리기도 했다. 세상에 내동댕이 쳐진 외로움에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엄마의 온기가 그리웠다. 이 집에서 엄마 없이 혼자 산다는 것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엄마가 결혼을 보챘을 때도 남자 없이는 살아도 엄마 없이 사는 생각은 전혀 해보지 않았었다. 엄마의 성화로 몇 번 선을 보기는 했으나 엄마를 훌쩍 떠날 만큼 마음이 통하는 남자를 만나지는 못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남자 쪽에서도 치근대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50대 중년이 되도록 독신으로 살고 있으나 후회는 없다. 다만 엄마를 오래오래 곁에 두지 못한 게 안쓰러울 뿐이다. 복자는 가게에 붙은 내실로 들어갔다. 요양을 떠나면서 혹시나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엄마는 옷, 화장품 등 쓰시던 물건을 얼마간 정리했었다. 그래서 엄마의 흔적이라곤 몇 장 안 되는 빛바랜 사진이 담긴 앨범 하나가 있었다. 아버지와의 결혼 사진과 복자의 100일 사진과 첫돌 사진을 넘기니 복자와 함께 강가에서 찍은 사진이 보였다. 복자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대포집에 손님이 뜸한 낮에 엄마와 함께 다슬기를 잡으러 나왔다가 친구와 사목 둥굴바위 위로 철렵을 다녀오던 삼촌이 찍어준 사진이었다. 그날 사진을 찍고 들어와 엄마는 잡아온 다슬기를 씻어 앉히고 된장을 풀어 끓여냈다. 삼촌과 삼촌 친구, 엄마와 복자 넷이서 다슬기 사발을 앞에 놓고 하나씩 알갱이를 빼먹었다.
다슬기 솥에서 김이 오르기 시작하자 삼촌은 길가에 나가 긴 가시가 촘촘히 박힌 마른 아카시 나뭇가지를 꺾어와 가시를 떼어내 한 개씩 들려주었다. 다들 뾰족한 가시 끝을 다슬기 폐각 안으로 들이밀고 다슬기 끝을 살살 돌리며 알갱이를 빼먹었다. 삼촌 친구는 다슬기를 골뱅이라고 부르면서 숙취에 좋고 간에도 좋다고 하며 해장국을 끓이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할머니도 언젠가 다슬기로 해장국을 끓여줘 먹어본 적이 있다고 삼촌이 응수했다. 엄마도 누가 잡아다 끓이지 않고 대줄 사람이 있으면 다슬기 해장국 장사를 해도 되겠다고 했다. 어른들의 그런 얘기를 들은 어린 복자가 대포집에서 해장국집으로 변신한 엄마의 가게를 도맡아 꾸려가게 되었을 때 신메뉴로 다슬기 해장국을 추가했다. 때마침 매일 다슬기를 잡아 역 앞에서 파는 아주머니를 알게 돼 값을 후하게 쳐주고 날마다 다슬기를 일정량씩 받을 수 있었다. 복자도 웬만한 주방일을 새벽부터 미리 다 해놓고 저녁 장사하기 전 2시간씩 집 앞 동강에 나가 다슬기를 잡아 보태기도 했다. 엄마의 컨디션이 웬만할 때는 좀 더 멀리 어라연까지 올라가 수경을 쓰고 물밑을 뒤졌다. 그런 날엔 며칠을 쓸 다슬기를 하루에 다 건졌다. 해를 더하며 그런 생활에 이골이 날 무렵 복자는 다슬기라면 모르는 것이 없었다. 책을 통해 배운 것도 있고 실제로 물에서 살면서 잡는 경험을 통해 익힌 산지식이 대부분이었다. 다슬기는 다슬기 해장국, 다슬기 수제비를 비롯하여 다슬기 액기스 등 오랜 옛날부터 이용해온 토속식품이다. 먹거리도 되고 약도 되는 민물자원이다. 예로부터 다슬기가 간질환에 효험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동의보감에서는 반위, 위통 및 소화불량을 치료한다라는 기록이 전해진다. 그 밖에 다슬기는 간염, 지방간, 간경화 등의 간질환 치료와 숙취 해소에 좋다고도 기록되어 있으며 본초 강목에는 숙취와 갈증 해소, 황달, 간 기능 회복, 체내 독소 배출, 신장 담낭 결석 예방, 부종을 없애고 눈을 밝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다슬기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아미노산과 타우린 성분이 간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간을 튼튼하게 만들어 지방간이나 간경화 등 간질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슬기는 생으로 먹으면 안 되며 비벼 씻어서 껍질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3시간 이상 해감한 후 익혀서 먹는 것이 가장 좋다. 물명고에는 다슬기를 와라라고 기록하면서 호수나 하천에서 나타나며 눈우렁이보다 크기가 작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표준어인 다슬기는 지역마다 다양하게 불리고 있는데 경남에서는 고둥, 경북에서는 고디, 골베이, 골부리, 전라도에서는 대사리, 대수리, 강원도에서는 꼴팽이 등으로 불리는데 중부지방, 그 중에서도 해산물을 접할 기회가 낮은 내륙, 충주 등 동쪽 지방은 올뱅이 혹은 청주 등 서쪽 지방은 올갱이라고 부르며 된장을 풀어 향토 음식인 올갱이국을 끓여 먹는다. 다슬기를 도슬비라고 하기도 한다. 다슬기의 머리에는 한 쌍의 더듬이가 있고 그 아래 눈이 있으며 눈과 눈 사이에 입이 위치한다. 일반적으로 민물에 사는 다슬기류는 대부분 흑갈색 또는 황갈색을 나타낸다. 다슬기는 야행성이라 오후 3시 넘어서 나와서 밤 9시경 들어갔다가 12시쯤 나왔다가 다시 들어간다. 연체동물문 복족강에 속하는 다슬기는 원추형의 폐각을 가지고 입구는 타원형의 뚜껑을 통해 열고 닫는다. 다슬기는 다른 복종류와 마찬가지로 딱딱한 폐각을 가지고 있어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몸의 모든 기관들이 안전하게 보호되며 수분의 증발을 막는 등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다. 이동 시 넓고 평평한 발을 이용하며 발에서는 점액질이 분비된다. 시설로 부착 조류 등 먹이를 갉아먹는다. 담수성 연체동물은 대부분 난생이지만 다슬기류는 종에 따라 난생 또는 난태생의 특징을 가진다. 자웅이체이며 살아가는 동안 여러 번 반복해서 생식을 거듭하는 반복 생식 형태의 연중 출산을 하게 된다. 수컷의 주요 교미 시기는 3월, 6월에서 9월이다. 원추형으로 생긴 게 암놈이다. 다슬기는 모래에도 있고 돌에도 붙어 있다. 비 올 때는 더 잘 나오는데 대홍수 때는 어디로 숨는다. 큰 다슬기만 잡으면 며칠을 한 군데서 잡을 수 있다. 상호를 복자 해장국으로 바꾼 복자의 해장국집은 그 다슬기 덕분에 주 메뉴가 사실상 다슬기 해장국이었다. 재료가 떨어질 경우에 대비해 선지 우거지 해장국과 콩나물 황태 해장국은 여전히 메뉴판 상단에 위치하고 있었다. 복자는 해감을 한 다슬기와 대파를 거의 같은 비율로 한 솥 가득 넣어 고다시피 푹 끓인 육수를 미리 만들어 놓고 손님이 와서 주문하면 뚝배기 그릇에 육수를 퍼담고 다슬기와 시래기를 넣은 다음 특별히 만든 양념을 한 주걱 넣어 펄펄 끓여냈다. 그렇게 해서 나는 깊은 맛 때문에 다슬기 해장국은 인기를 끌었고 복자 해장국의 새 안주인 복자는 졸지에 다슬기 처녀로 불리게 되었다. 다슬기 해장국으로 돈을 좀 모은 복자는 그 돈으로 유방암 말기에 엄마를 따로 모셔서 요양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이다. 병든 엄마를 편히 모시자고 일시 폐업을 하는 상황을 삼촌도 염려에 말렸으나 복자는 돈은 나중에 또 벌면 되니 엄마와의 시간이 더 의미 있고 소중하다는 생각을 시종고수했었다. 결국 엄마가 회생하지 못하고 돌아가시긴 했지만 복자는 사진을 보면서도 엄마의 마지막 3년을 엄마 곁에서 지키며 간병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었다. 사실 그 시간은 돈벌이에만 몰두해온 자신에게도 귀중한 시간이었다. 모아놓은 돈을 다 쓰긴 했지만 사람에게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 특히 엄마의 간병을 통해 자기 의지로만 살 수 없는 말년의 삶에 대처하는 연습을 한 셈이기도 해서 남은 삶을 대하는 태도에도 좀 더 진지해져야 할 것 같았다. 그래서 자신의 노고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현대적 실버타운에 맡겨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다시 또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하겠다는 다짐도 새삼스레 하게 되었다. 그렇게 마음을 추스른 복자는 앨범을 접고 옷을 갈아입고는 집안 대청소를 시작했다. 3년 동안 사실상 폐가에 다름없이 방치되었던 집이라 사방에 쌓인 먼지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았다. 가구를 드러내고 구석구석 쓸고 털고 닦았다. 비닐장판도 걷어서 바닥을 쓸고 닦았다. 그런데 가구가 놓여있던 장판 밑에서 허름한 천전대가 나왔다. 엄마가 생전에 찬 것을 보지 못했던 전대였다. 먼지를 털고 열어보니 꼬깃꼬깃 접힌 지폐가 여러 장 들어있었다. 할머니가 찾던 전대가 틀림없었다. 치매기가 있던 할머니가 삼촌에게 이끌려가면서 챙기지 못한 것 같았다. 돈을 펴서 세어보니 25만 원이었다. 당시의 하루 매상을 생각하면 적은 돈이 아니었다. 무슨 용도인지는 모르나 목돈을 만들 생각에 그때 하루 수입에서 얼마씩 떼어 모은 것으로 생각되었다. 청소를 다 하고 물을 데워
주방에 쭈그리고 앉아 대충 몸을 씻고 나니 몸도 기분도 개운했다. 찬장에서 소주 한 병을 꺼내 한 잔 따라 마셨다. 목을 타고 넘어가는 소주에 갈증이 가시면서 목이 탁 트이는 느낌이었다. 상을 치르는 내내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소리내어 울지도 못한 목이 이제야 제대로 풀리는 것 같았다. 헛기침도 한번 해보고 잘 하지도 못하는 민요창도 한 수절 뽑아보았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면서 불을 켜지 않아 어두운 집 안으로 웬 남정네가 들어섰다. 상갓집에서 웬 창소리야? 삼촌? 어쩐 일이세요? 사무제는 잘 치르고 왔냐? 예. 그런데 어쩐 일이세요? 사무제 때는 공사장 일로 못 왔는데 일도 끝나서 네가 엄마 보내고 어떻게 하고 있나 궁금해서. 전 보시다시피 잘 있어요. 방금 대청소도 하고. 삼촌은 장례를 마치자마자 숙모와 함께 성남으로 돌아갔었다. 사무제 때는 참석을 못한다며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서둘러 기차역으로 갔었다. 그런데 삼촌, 이거. 복자는 할머니의 전대를 삼촌에게 건넸다. 삼촌은 그게 어머니의 전대임을 금방 알아챘다. 이거 엄마 전대인데 어디서 났냐? 청소하는데 장판 밑에서 나왔어요. 돈도 꽤 되던데요. 할머니 것이 맞는 것 같으니 삼촌이 갖고 가세요. 맞아. 엄마 전대야. 어쩐지 돌아가셨을 때도 안 보인다 했지. 엄마한테 듣기로 할머니가 삼촌 집으로 가실 때 치매기가 있으셨다면서요. 그랬지. 그래서 아마 할머니도 까맣게 잊고 챙기지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런데 이걸 내가 가져가도 되나 모르겠다. 할머니 돈인데 아들이 갖는 게 맞지요. 제 생각엔 삼촌이 아들 낳으면 손주에게 쓰려고 모아놓은 돈일 것 같아요. 나도 그런 생각은 드는데 너도 손녀이니 이 돈 가질 자격은 되지. 그러니 반씩 나누자. 삼촌은 복자의 생각에 동의하며 그 돈은 손자 손녀의 몫일 거라는 생각에 아들과 조카에게 절반씩 나눠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전대에서 돈을 꺼내 13만 원을 복자에게 주고 나머지를 자신의 지갑에 넣고는 전대는 필요하면 쓰라고 주방 벽에 삐져나온 못에 걸어놓았다. 삼촌도 소주 한잔 하실래요? 안주는 없지만 거금도 주셨는데. 복자는 잔을 하나 더 꺼내 삼촌에게 건네고 잔에 가득하게 소주를 따랐다. 삼촌도 마다하지 않고 잔을 받아 단번에 들이켰다. 삼촌의 빈 잔에 다시 소주를 따르며 복자는 삼촌에게 감사를 표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엄마는 가셨지만 그래도 삼촌이 이렇게 챙겨주시니 외롭지는 않네요. 그럼 하나밖에 없는 조카인데. 그나저나 이제 너 혼자서 어떻게 사냐? 왜 못 살아요? 저 다시 다슬기 해장국 시작할 거예요. 여기서? 그럼요. 삼촌은 예상 밖이라는 듯이 눈이 휘둥그레져 되물었다. 예전 손님도 다 떠나고 동네 인심도 예전 같지 않을 텐데 괜찮겠냐? 역전에 안동집이 좀 거슬리기는 하는데 그 아줌마도 이젠 늙었으니 괜찮겠죠. 복자가 안동집 얘기를 꺼내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자 삼촌도 약간 당황하는 얼굴빛이었다. 다 지난 얘기인데 또 그러지는 않겠지. 근데 그 집도 다슬기 해장국 하는 것 같던데. 맞아요. 우리가 잘 되니까 서둘러 차려서 우리 집 손님을 많이 뺏어가다시피 했어요.
엄마하고는 왜 그리 양숙이었는지 몰라요. 다 나 때문이지. 삼촌은 탄식하듯 한숨을 내쉬었다. 복자는 엄마에게서 들은 얘기가 있어 삼촌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대충 알 것 같았지만 모른 척하고 물었다. 왜 삼촌 때문이래요? 넌 엄마한테 무슨 얘기 못 들었냐? 못 들었는데요. 한 잔 더 따라 봐라. 삼촌은 빈잔을 들이대며 소주 한 잔을 더 받아 마셨다. 안동집 그 왕재수가 내게 퇴짜를 맞고 앙심을 품었던 게지. 삼촌은 안동집 아줌마를 재수없는 여편네라고 하며 왕재수라고 불렀다. 엄마에게서도 같은 얘기를 들어 전말을 알고 있는 복자는 삼촌의 입으로 내뱉는 왕재수 소리에 삼촌이 가지고 있는 그 여자에 대한 저기를 짐작하고도 남았다. 삼촌은 손 한 번 잡아본 일도 없는데 구애를 거절했다고 그 숱한 모함과 비난을 들어야 했으니 꼴도 보기 싫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삼촌과 엄마와의 잊지도 않은 연문서를 그럴듯하게 꾸며 할머니에게 고자질을 하고 이간질을 해 엄마가 극심한 고부 갈등을 겪게 한 것도 그 여자의 계략이었던 것이다. 내가 말조심을 했어야 했는데. 왜? 삼촌이 그 여자에게 무슨 말을 했길래? 왕재수가 저녁적에 제 모친과 함께 덕포에 왔을 때 나이도 비슷한 또래라 친구들과 같이 가끔 어울려 놀았지. 논다는 게 일 없는 날 모여서 고스톱하고 술 마시는 거였는데 자주 만나다 보니 내가 마음에 든다고 어느 날 애인하자고 하더라고. 난 따로 만나는 여자는 없었지만 왕재수는 싫더라고. 조신한 여자면 좋겠는데 그 애는 선머슴같이 남자애들과 막 어울리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요? 그냥 싫다고 하면 막무가내로 들이댈 것 같아서 정운한 여자가 있다고 했지. 그랬더니 만날 때마다 누구냐고 어디서 뭐하는 여자냐고 언제 결혼할 거냐 하고 꼬치꼬치 묻는 거야. 그래서 때가 되면 다 알게 될 거라고 굳이 알려고 하지 말라고 했지. 그런데도 그 여자가 물러서질 않던가요? 복자는 지레짐작해 물었다. 그랬지. 되레 더 집요해지는 것 같더라고. 이런 여자와 잘못 엮이면 의부증 환자처럼 남자를 꽤 괴롭히겠다 싶어 더 정남이가 떨어졌지. 그런데요? 그러던 중에 형님이 사고로 돌아가신 거야. 나는 그때만 해도 이렇다 할 기술 없이 공사판에서 막일을 했었는데 아버지 같던 형님이 돌아가시고 나니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 그래서 엄마한테 부탁해 노자를 만들어 페인트 칠 기술을 배우러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지. 내가 서울로 간다고 하니 친구들이 송별회를 해준다는 거야. 그래서 또 모였는데 왕재수도 그 자리에 왔더라. 거기서 왕재수가 내 약혼자가 누구냐고 또 캐묻는 거야.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장난기 많은 친구 한 명이 남의 속도 모르고 쟨 아직 닦지도 않던 총각인데 약혼녀는 무슨 하면서 어깃장을 놓는 거야. 게다가 형수같이 조신한 여자 찾는 거지 하며 한수 더 뜬 거야. 그게 화근이 된 거로군요. 맞아. 나도 한 장 걸친 김에 응수를 한다고 한 게 지금 생각해보면 실수였던 것 같아. 삼촌이 뭐라고 하셨는데요? 그래 이놈아, 난 우리 형수 같은 여자가 좋다. 어디 네가 그런 여자 좀 데리고 와봐라 이놈아. 알겠어요. 삼촌은 형수 같은 여자가 좋다고 말했는데 그 여자는 형수가 좋다로 알아들었겠군요. 그런 게지. 네가 센스가 빠르구나. 바로 알아들으니. 그때부터 왕재수는 심사가 뒤틀려 네 엄마에게 해코지를 하기 시작했어. 사실이 아닌데도 질투심이 극에 달해 물불을 안 가린 게지. 형수로서는 참 억울하고 민망한 상황이었지. 엄마는 내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냐고 하며 좀처럼 내 말을 믿으려 하지 않고 왕재수가 퍼뜨리는 소문만 중요했지. 네 엄마가
할머니 때문에 마음고생이 참 많았다. 그걸 생각하면 내가 네 엄마한테 지은 죄가 크다. 다 엄마의 팔자죠, 뭐. 삼촌이 의도한 일도 아니었잖아요. 나도 그때 어려서 이유는 잘 몰랐으나 할머니가 툭하면 엄마에게 화를 내고 심지어는 내 앞에서도 심하게 쌍소리를 하는 걸 들었어요. 서방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우리 엄마가 정말 형수한테 못할 소리를 많이 했지. 내가 그때 서울 가서 기술을 배우고 같이 기술연수 동기생의 여동생을 소개받아 결혼도 서둘러 하고 일자리가 많은 성남에 자리 잡으면서 할머니를 모시고 갔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할머니와 형수가 왕재수의 모략이 정말 큰일이 났을 거야. 두 분 다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져서 사람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말았을 거야. 그렇네요. 삼촌이 용단을 잘 내려서 그 선에서 멈추게 된 셈이네요. 그러고 보면 삼촌이 하자는 대로 따라준 숙모가 대단해요. 신혼에 치매기가 있는 시어머니를 모신 것도 그렇고.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래서 내가 시방 네 숙모한테 큰 소리도 못 치고 꽉 잡혀 살잖아. 숙모한테 평생 잘해주세요. 숙모가 엄마의 짐도 덜어준 셈이니까요. 알았다. 너도 마음 굳게 먹고 삼촌과 숙모도 있으니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꿋꿋하게 잘 살아라.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연락하고. 삼촌은 기차 시간이 되어 그만 가봐야겠다고 하며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복자는 삼촌이 빈속에 소주만 몇 잔 들이켠 것을 걱정하며 저녁 식사를 하고 가라고 만류해 보았으나 삼촌은 되레 저녁을 사 먹으라고 지갑에서 10,000원짜리 몇 개를 집히는 대로 집어주고는 문을 닫고 역전을 향해 걸어갔다. 창문을 통해 삼촌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복자는 삼촌이 사라지자 그만 삼촌과 마주 앉아 대작하던 식탁 의자에 달싹 주저앉고 말았다. 전신에 퍼진 소주의 기운 때문이었겠지만 조카 앞에서 형수 얘기를 진지하게 말하던 삼촌의 눈빛이 남긴 여운 때문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삼촌도 엄마도 정말 형수와 시동생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을까? 두 분 사이에 남모르게 애태운 연정은 없었을까? 복자는 그런 생각이 들어 갑자기 맥이 풀린 것이라고 믿고 싶었다. 복자는 다시 영업을 시작하려고 분주히 움직였다. 간판에 쌓인 먼지도 털어내고 출입문 창에 붙인 종이 메뉴도 새로 써서 갈아붙였다. 무엇보다도 단골 손님에게 재개업을 알리는 일부터 했다. 한동안 단절되었던 식당 기관에 알려 전기와 전화를 다시 살리고 장부를 뒤져서 전화를 해도 될 만한 손님들에게 일단 전화로 알리기 시작했다. 장사를 안 하는 동안에 시장에도 많은 변화가 생겨 일일이 장을 보러 다니지 않고도 장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전화로 식자재를 주문하고 단골로 거래하던 다슬기 장사와도 연락이 닿아 바로 갖다 주기로 했다. 준비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어 예정보다 하루 앞당겨 문을 열었다. 문을 여는 날 아침, 첫날이라 손님이 뜸한 틈을 타 역전에 있는 안동집으로 갔다. 가는 길에 동네 슈퍼마켓에 들려 음료수 한 박스를 사서 챙겼다. 안동집은 아침부터 해장국 손님으로 북적였다. 그래서인지 카운터에 그 왕재수 아줌마가 나와 있었다. 엄마보다 서너 살 아래지만 주방일에서는 손을 뗀 지 오래되었다고 소문을 들어 알았다. 아주머니 그간 안녕하셨어요? 어머, 이게 누구야? 다슬기 처녀 아니야? 예, 맞아요. 복자예요. 차 복자. 오래간만이네. 그래, 엄마는 잘 보내드렸고 동네 사람들한테 얘기 들었어. 문상을 갔어야 했는데 못 가서 미안해요. 아주머니는
삼촌에게서 들은 그 옛날의 왕재수가 아닌 듯했다. 엄마는 참 착한 사람이었지. 천당에 가서 이승에서 못 받은 복 다 받을 거야. 그렇지. 그렇고 말고. 예,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꼭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내가 엄마한테 못된 짓 많이 했지.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땐 왜 그리 못되게 굴었는지. 엄마는 그래도 내게 한 번도 생사람 잡는다고 와서 따진 적도 없고 남한테 내 욕을 하지도 않았어. 내 죄가 많지. 복자는 화제를 돌리려고 본론을 꺼냈다. 저 다시 영업하려고요. 잘 부탁드려요. 다시 해야지. 그 집 다슬기 해장국이야 명품 아닌가? 그걸 썩히면 안 되지. 잘해서 돈 많이 벌고 엄마가 못 이룬 꿈도 딸이 대신 이루어야지. 아주머니는 마치 엄마의 꿈이 무엇이었는지 알기라도 하는 것처럼 설레발을 쳤다. 같은 업종이라 아주머니에게 부담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부담은 무슨, 그런 소리 말아요. 나도 처음 해장국 장사할 때는 그 집 손님 덕을 많이 보았잖아. 품앗이 할 때도 되었지. 상관 말고 열심히 잘해봐요. 흔들림 없을 단골 손님에 대한 자신감인지 아니면 정말 개과천선이라도 한 것인지 복자는 순간 헷갈릴 뿐이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사과와 감사는 진즉에 내가 엄마에게 했어야 했는데 엄마가 그렇게 빨리 이 동네를 뜨고 기어이 세상마저 뜰 줄을 몰랐어. 며칠 전에 삼촌이 역 쪽으로 가던데 다녀갔나 보지? 예, 제가 걱정이 되셨나 봐요. 고한까지 오셔서 엄마 장례를 치러주셨는데 또 오셨어요. 그렇지. 하나밖에 없는 조카인데 왜 걱정이 안 되겠어. 멀리서 자세히 얼굴은 못 봤지만 삼촌도 많이 늙어 보이던데 왜 안 그러겠어? 세월 앞에 장사 있나? 예, 많이 늙으셨어요. 연세도 7순을 넘기셨으니까요. 벌써 그렇게 됐나? 하기야 나도 내일 모레 7순이니까 그렇겠네. 젊어서 참 멋진 분이었는데. 복자는 지금도 멋진데요 하고 회상해졌는 듯한 아주머니의 말에 속으로 맞장구를 쳤다. 그 집도 다 잘 됐지? 아주머니는 삼촌의 근황이 궁금한 듯 애둘러 물었다. 예, 삼촌 페인트 가게 사업도 잘 되고 애들도 남매인데 다 대학 공부하고 대기업에 취직해 잘 살아요. 나이가 있으니 모두 출가도 했겠지? 그럼요. 삼촌 남매가 모두 똑같이 남매를 두었어요. 아들, 딸 순서가 바뀌기는 했지만. 그래, 그 양반 자식 복이 많네. 내 그럴 줄 알았지. 관상이 좋아 보였거든. 아주머니는 뭘 좀 볼 줄 아는 사람처럼 삼촌이 관상이 좋다고 했다. 그래서 아주머니가 삼촌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다는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닐까. 복자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손님들이 계산을 하러 카운터로 몰려드는 사이에 다음에 또 들르겠다고 잽싸게 인사를 하고는 안동집을 나섰다. 열렸다 닫히는 출입문으로 새어나온 진한 다슬기 해장국 냄새가 복자의 코끝에서 퍼지면서 침샘도 자극했다. 구수했다. 심술사나운 아주머니와 혹시 신경전을 벌이게 될지도 모른다는 오기 전에 가졌던 일말의 우려가 싹 가신 것도 심리적인 맛으로 작용해 구수함을 느끼게 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자신이 끓여낸 것은 아니었어도 물씬 풍기는 구수함은 바로 고향의 맛이기 때문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울러 자신이 개발한 예전의 레시피에 새로 구상한 재료를 더해 더 맛있는 다슬기 해장국으로 고향 맛의 원조라는 명성을 꼭 되찾고 말리라는 다짐도 하게 돼 일찌감치 아주머니를 뵙고
인사를 드리기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복자가 새로 개발해 내놓은 다슬기 해장국은 그야말로 입소문이 나면서 수개월 만에 아침마다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식탁이 몇 개 안 돼 밖에서 기다렸다가 먹고 가는 손님들이 많아 복자는 미안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그렇다 보니 단골 손님들로부터 좀 더 큰 데로 옮기라는 권유를 받기도 하고 어떤 이는 자기 건물을 싸게 임대해 줄 테니 와서 하라고까지 하는 선심공사를 받기도 했다. 영월을 찾는 관광객들 사이에서도 차츰 알려지면서 원거리에서 택배 주문을 요청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대중에는 차복자 다슬기라고 장명도 해주면서 전국적인 프랜차이즈 사업을 권하는 사람도 있었다. 복자가 그런 거창한 사업 제의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자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며 아쉬움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사업을 하기만 하면 금방이라도 떼돈을 벌어 돈방석에 앉게 될 거라고 장담을 하는 사업가도 복자가 손사래를 치는데도 불구하고 몇 번 쉬고 와서 퇴근하기도 했다. 안동집은 안동집대로 그전 같지는 않아도 늘어나는 관광객에다 그동안 형성된 아성 덕분에 그런 대로 잘 버텨냈다. 안동집 아주머니는 복자 해장국의 성장을 시기하거나 방해하기는커녕 원조를 인정하고 신문 잡지나 방송사에 인터뷰 요청이 오면 사양하고 복자 해장국으로 보내기도 했다. 그것은 자신의 아성이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 때문이기도 하겠으나 한편으론 평생 간직해온 무력을 내려놓는 징표이기도 했다. 그것은 복자만의 느낌이 아니었다. 동네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기도 했다. 심지어 오랫동안 그녀를 지켜본 동네 어른은 우스갯소리로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는데 하면서 그녀의 명운을 점치기도 했다. 복자는 돈을 많이 벌어 죽을 때 가져갈 것도 아니고 재물을 물려줄 후손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사업가 차복자는 조금도 안중이 없었다. 그런데 지역 대학에서 음식을 가르치는 여교수를 만나고 나서 복자는 식문화 전수라는 공익적 가치에는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그 여교수와 함께 라면처럼 다슬기 해장국의 맛을 표준화해 대중화하는 일에 동참하기로 했다. 그러한 프로젝트는 군에서 발의하고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는 사업이었다. 복자는 자신이 보유한 몇 가지 레시피를 가감없이 공유하며 지역에서 다슬기 해장국을 명품화하고 특산품화하는 일에 적극 협조했다. 그것에 대한 금전적 대가 없이 발명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것으로 만족했다. 그런 복자의 처신에 군에서도 향토 음식 명인에 차복자를 올리는 것으로 감사를 표했다. 복자가 제공한 레시피로 향토 음식을 개발하거나 가공식품을 만들어 지역의 특산 명품으로 개발하는 것은 군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군이 직접 하든 식품회사에 위탁하든 산업화 과정에서 발명자에게 제공되는 개발 이익금을 받게 되면 복자는 그것을 식품을 전공하는 지역의 대학생들에게 연구장학금으로 환원할 생각이다. 그런 결정에 이르게 이끌어준 여교수는 다슬기 해장라면, 다슬기 컵라면, 다슬기 스프, 다슬기 스낵 등 지역 브랜드가 될 가공상품들이 머지않아 출시될 것이라고 했다. 때마침 군에서는 역 부근의 덕포리 일대를 대상 지역으로 하여 다슬기를 주제로 하는 도시 재생 사업을 국가 사업으로 벌이게 되었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사업 내용 가운데 음식과 직접 관련된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 수 없으나 복자가 사는 동네에 어떤 형태로든 발전이 있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가가호호 집도 수리해 준다고 하니 이참에 복자도 사비를 보태서라도 한 번 더 리모델링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할머니의 대포집을 엄마가 맡아 해장국집을 하면서 한번 리모델링을 했지만 식당을 확장하지는 않았었다. 이번에는 강변 쪽 담 밑에 공터를 활용해 주방과 식탁 자리를 좀 더 넓히는 작업을 할 생각이었다. 어느 날 군에서 마련한 일정에 따라 일시 휴업을 하고 수리 겸 확장 공사가 시작되었다. 공사 도중 며칠 비가 오는 바람에 완공이 예정보다 늦어졌다. 마감 공사를 하루 앞둔 어느 날 사촌 동생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삼촌이 위독하다는 전갈이었다. 동생은 병원에서 준비를 하라고 했다며 운명하시기 전에 다녀가는 게 좋겠다고 했다. 삼촌은 복자가 다시 영업을 재개한 이후에도 한 해 몇 차례씩은 해장국집을 다녀갔는데 작년부터는 왕래가 뜸했다. 페인트공으로 일하면서 생긴 천식으로 고생이 심하다는 얘기를 들었다. 아마도 삼촌은 그 병세에다 노환까지 겹쳐 위중한 상태가 된 것 같았다. 다행히 아직 의식은 있고 대화도 가능하다고 했다. 복자는 안동집 아주머니에게 삼촌 얘기를 들려주고 같이 가보지 않겠느냐고 넌지시 물었다. 잠시 당황한 듯하던 아주머니는 같이 가보자고 했다. 그래서 바로 다음 날 복자는 아주머니를 모시고 터미널로 가 성남 가는 버스에 올랐다. 중환자실 병상에 누운 삼촌은 호흡곤란으로 인공호흡기를 낀 채 괴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복자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복자 뒤에 선 그 옛날에 왕재수를 본 삼촌은 윗몸을 일으키려고 했으나 숙모가 저지해 그대로 누워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숙모는 말을 하기는 하지만 호흡기를 떼면 기침이 심해 힘들어하니 그대로 두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삼촌이 듣기는 잘하니 하라고 했다. 삼촌, 이렇게 힘드신 줄 몰랐어요. 진즉 와봤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안동집 아줌마와 같이 왔어요. 삼촌은 대답 대신 알아본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차씨, 일어나세요. 내 사과를 받아야지요. 아주머니는 누워있는 삼촌의 손을 잡으며 사과의 뜻을 표했다. 숙모는 고개를 돌려 모른 척하고 있었다. 어색한 분위기를 바꾸려고 복자가 끼어들었다. 삼촌, 일어나셔서 영월 집에 한번 오셔야죠. 군에서 지원해서 집도 넓히고 동네도 많이 달라졌어요. 말은 못하고 고개만 끄덕이는 삼촌의 눈가에 이슬처럼 눈물이 맺혔다. 복자와 아주머니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하지만 애써 눈물을 참고 삼촌을 향해 목례를 하고는 중환자실을 나왔다. 함께 나온 숙모는 허리를 절반쯤 숙이며 와줘서 고맙다고 했다. 일주일을 넘기기 힘들 거라는 의료진의 말을 전하며 연락은 하겠지만 장례 때는 오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복자에게 아주머니를 잘 모시고 가라고 당부를 하며 엘리베이터 앞까지 두 사람을 배웅했다. 성남터미널에서 영월 가는 버스를 기다리며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을 잃었다. 복자는 엄마의 이은 삼촌과의 작별이 눈앞에 있다는 것에 황망해했고, 아주머니는 오랜 애증의 시간이 그렇게 마감되고 있음을 실감하며 다음은 내 차례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기다리던 버스가 오고 버스가 출발해 터미널을 빠져나오는데 터미널 외벽에 걸린 대형 광고판이 눈에 확 들어왔다. 내릴 때는 방향이 달라 보지 못했던 영월 홍보 광고였다. 다슬기의 고장 영월, 간편하게 즐기는 보양식, 원조 다슬기 해장국. 선명하고 큰 동강의 다슬기 사진을 배경으로 다슬기가 영월 특산품임을 알리는
대형 광고판을 보는 순간 복자와 아주머니는 서로 마주보며 두 손을 맞잡고 환호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갑자기 버스가 멈춰섰다. 기사가 성이 난 듯 매몰차게 물었다. 뭐예요, 아줌마들? 영문을 모르는 차내 다른 승객들 몇몇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수군댔다. 죄송합니다. 복자는 연실 기사와 승객들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사과를 했다. 맨 뒤에서 굵직한 남정네의 목소리가 들렸다. 조용히 갑시다. 복자의 귀에는 그의 말이 삼촌의 음성처럼 들렸다. 조용히 갑시다.